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늙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다사다난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일평생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언제나 자식들 앞에 당당한 부모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냐마는 자식을 낳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이 되더라고요.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 얘기를 하려면 남편과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남편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뭐 거창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또래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듯 저와 남편은 건너 건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어요. 소개팅 날 평소에는 입지 않던 원피스를 곱게 빼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빵집에 앉아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잘 다려진 정장,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칼에 웃는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더군요. 물론 다 늙은 지금에 와서는 웃는 모습이 멋있기는커녕 자는 모습이 꼴보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저희의 연애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유치해지잖아요. 다 큰 성인 남녀 둘이서 어찌나 유치하게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죽이 척척 잘 맞았으니 천생연분은 천생연분이었죠. 첫 만남에서 마냥 어른스럽게만 보였던 남편은 알고 보니 장난기도 많고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어린 아이들이나 할 법한 농담이나 장난을 치며 놀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남편의 집안 사정으로 잠시 멀리 떨어져 지내던 기간에는 서로 한 번씩 기차를 타고 얼굴을 보러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애를 끝마치고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몹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나던 날부터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작은 시계방을 운영하셨고 시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도우며 자라다가 제가 있는 지역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공단에 들어가기 위해 몇 번의 시험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는데 번번이 낙방했어요. 원래는 제가 시험에 합격한 후 결혼을 준비할 예정이었지만 남편이 그러지 말고 그냥 결혼해서 같이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자고 했고 한평생 농사라고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삶도 괜찮겠다 싶어 승낙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나름대로 귀하게 자란 딸인 제가 갑작스레 논밭에서 구르며 농사꾼이 되겠다 말씀드리니 난색을 표하셨어요. 많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이면 그런 남자를 골랐냐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나 남편을 한번 만나보고는 바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도 젊은 시절의 저희 남편은 참 듬직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가 되어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시작해본 농사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쉬울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몸 쓰는 일이라는 게 절대 만만히 볼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해왔기에 금세 일에 적응했고 저 또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날이 갈수록 착실한 농사꾼이 되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한평생 곱게 자란 제가 손에 흙을 묻히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으셨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는 농사가 적성에 잘 맞았어요. 내 손으로 땀 흘려 가꾼 논밭과 농작물을 보면 너무나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께서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느냐, 한 지붕 밑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물어오시기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기에 더욱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타고난 농사꾼들이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남편에게는 2명의 동생과 형이 1명 있었는데
형이 7살 무렵 낙상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2명의 동생은 어렸을 적 원인 불명의 고열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무사히 자라준 것은 둘째였던 남편뿐이었어요. 여느 시골이 그렇듯 시부모님 댁도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힘을 잃지 않으시는 여장부셨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 4명의 아이들을 낳고 키우셨으니 얼마나 강인한 분이시겠어요. 물론 아이들을 잃으셨을 때는 세상이 무너질 만큼 슬프고 힘드셨지만 남은 남편을 위해서라도 나약해질 틈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제 속으로 아들 2을 낳고 키워보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차마 쉬이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저라면 그렇게 자식들이 줄줄이 잃고 나서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렸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의 고난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굳세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말투도 조금 딱딱하고 때로는 투명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행동이 험하시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결코 제게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막 쪄낸 고구마와 동치미를 내어주셨어요. 처음 며느리를 맡는 자리에 성의 없게 무슨 고구마냐 하실 수 있지만 전 그 고구마와 동치미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시부모님께서 정성스레 직접 길러내신 고구마를 푹 쪄서 시어머니가 손수 담그신 동치미와 함께 먹는데 그 맛이 어찌나 감동적이던지요. 게다가 고구마도 둥글둥글 커다랗고 실한 것이 모양이 참 예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온다고 많고 많은 고구마 중에 예쁜 것들로만 추리고 추려 골라놓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네 어머니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본인은 굶더라도 자식들은 뭐라도 더 먹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꼭 어머니 세대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느 시대나 부모의 마음이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2 아들이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본인 자식에게는 희생적으로 굴 수 있어도 생판 남인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하기는 힘든 법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친딸 못지않게 잘 챙겨주셨어요.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제게 뭐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평생 밭일이라고 해보지 못했던 애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세상 무뚝뚝해 보이시던 분이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저를 칭찬해 주는데 주책이지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큰 실수를 내 농사를 다 망쳐버렸던 날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괜찮다며 제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바보 같은 스스로가 너무나 속상해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한참을 울고 나니 내가 잘못해놓고 시댁 식구들 눈치까지 보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나가 제대로 사과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갔는데 방 앞에 웬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속상해하는 저를 위해 장에 나가 꽈배기를 사다 놓으셨던 겁니다. 시골로 시집 온 이후로는 당과자 같은 것들을 전혀 먹지 못했었는데 완전히 눈물 젖은 꽈배기였어요. 겉에 묻은 설탕이 다 흡수되어 퍼석퍼석하고 기름진 맛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맛있는 꽈배기는 다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시골 생활에 점점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너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분가를 하라 하셨지만 오히려 제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시부모님 곁에서 오랫동안 2분을 모시면서 함께 지내고 싶다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살다 시부모 좋다는 이상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며 혀를 끌끌 차셨지만 제 눈에는 내심 좋아하시는 게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난생 처음으로 미역국을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비싼 소고기를 다 내다 버리기도 하고
시부모님 돕겠다고 물건 옮기다가 깨먹기도 하는 사고뭉치 며느리였지만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좋게 봐주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아들만 넷 낳아서 살았다가 딸이 한 명 생기니 집안에 활력이 돈다면서요. 사실 처음 시부모님께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와 농사를 짓겠다 말씀드렸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그닥 반기는 기색이 아니셨습니다. 기껏 시골을 떠나 나름대로 규모가 좀 있는 도시에서 직장도 잡고 일하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니 마냥 반색할 만한 일은 아니긴 했죠. 게다가 저는 생전 농사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도시 깍쟁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두고두고 그때 만약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며 이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냐. 저를 항상 복덩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께서도 친구분들이 과자나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 드시지 않고 꼭 품에 넣어두셨다가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제 손에 쥐어주시곤 하셨어요. 대부분 호박 사탕이나 카라멜 같이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저를 생각해 주시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들이었기에 몹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친아들인 본인보다 저를 더 예뻐하시는 것 같다며 장난스럽게 질투를 해오곤 했어요. 그럼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도 더 싹싹하고 살갑게 대해보라며 어머님 아버님이 괜히 나를 더 예뻐하시겠냐 농담으로 맞받아치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주변 이웃들이 며느리랑 저렇게 살갑게 지내는 시부모, 시부모랑 저렇게 친해 보이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며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희 부부에게는 첫째 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들을 임신한 후로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논밭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푸른 배를 안고서 농사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시부모님을 마중 나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임산부가 집에서 푹 쉬어야지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냐면서 호들갑을 떠셨지만 그래도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집에 시집을 다 왔나 싶었습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고 시부모님과도 친부모님처럼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아들의 이름도 시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돌봐야 했기에 저는 한동안 농사 일에는 손을 떼고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초보 주부였던 저는 그때도 시어머니께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법부터 집안 청소, 밥하는 법까지 시집 온 지 한참이었지만 저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같은 것을 두세 번씩 말씀해 주셔야 얼추 흉내를 내는 정도였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미역국을 다 태워 먹었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도 훌륭한 발전이라며 서툴게 끓여낸 된장찌개를 드시고는 웃으셨습니다. 첫째가 돌을 막 지났을 무렵 저는 바로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계획에 전혀 없던 임신이었기에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달고리가 늦어진다고만 생각했는데 속이 메스꺼운 것이 딱 임신 초기 증상이더라고요. 아이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임신을 하다니 기쁘다기보다는 앞날이 조금 막막해졌어요. 제가 임신한 몸으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아이도 잘 돌보고 집안 살림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었죠. 그런 제게 시부모님께서는 생명이 탄생하는 데 기뻐해야지 왜 그런 표정을 짓냐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사람은 닥치면 뭐든 다 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벌써부터 겁먹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고 지내야 한다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씀처럼 몸은 조금 무겁긴 해도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생활에는 별 무리가 없었어요. 물론 배가 불러올수록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시기도 했고 제가 아무리 서툴게 청소를 하고 밥을 차려낸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핀잔을 주지 않았으니 저는 더 부담 없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를 돌이켜보면 한평생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맛깔난 음식만 드시던 시아버지께서 제가 만든 음식들을 매일같이 드시는 게
고역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입에도 못 댈 정도로 형편없는 음식들은 아니었지만 저 스스로가 먹기에도 시어머님의 음식과 제가 만든 음식의 맛은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 누구도 제게 불만을 표하지 않았고 심지어 칭찬도 자주 해주셨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남편이 이렇게 밝고 다정하고 성격에 그늘진 곳 없는 멋있는 남자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이번에는 저와 남편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연년생으로 태어난 두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서로 참 달랐습니다. 첫째는 시어머니 성격을 쏙 빼닮았어요.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는 편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산이며 들이며 바깥에서 뛰어놀며 공을 차고 작은 들짐승이나 벌레를 잡아와 저를 기겁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장난기가 많은 것은 남편을 닮았는지 저를 자주 깜짝깜짝 놀래키기도 했고 남편과 죽이 척척 잘 맞았습니다. 워낙 밖을 쏘다니는 것을 좋아했기에 피부도 새까맣게 탔어요. 큰아들의 어렸을 적 모습을 생각하면 까만 얼굴에 장난스레 웃는 얼굴, 하도 이리저리 구르고 다녀 온몸에 생긴 생채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큰아들과 다르게 작은아들은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죠. 큰아들은 언제나 남편을 따라 농사일을 돕고 싶어 했고 세상 온갖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작은아들은 항상 집에 앉아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빨래를 개는 제 옆에 누워 동화책을 읽거나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 조르곤 했어요. 당시에는 얘가 커서 작가라도 되려고 그러나 싶었죠. 목소리가 크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형과는 다르게 둘째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소심한 성격으로 친구 사귀는 것을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점은 저를 닮은 것 같아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동이었던 저와는 다르게 작은 아들에게는 연년생인 큰아들이 있었고 큰아들은 언제나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하고 겉도는 작은 아들을 챙겨주었어요. 덕분에 둘째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문제없는 학창시절을 보낸 것 같아 큰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기에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한동안 몹시 큰 슬픔에 잠겨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소 잔병치레가 거의 없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대로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하늘은 참 무심하게도 제게서 시어머니라 앗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아주 추운 겨울날 진행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시어머니의 명복을 빌어주었고 저는 울다 지쳐 혼절할 정도였습니다. 시집 온 이후로 언제나 시어머니께서는 제 마음의 기둥이었고 제가 힘들 때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스승 같은 분이셨어요. 다시 태어나도 시어머니 며느리가 될 거라고 항상 장난스레 말씀드리곤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기보다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다르게 시집살이를 제법 호되게 당하셨다고 했거든요. 보통 사람 심리라는 게 본인이 당했으면 남에게도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힘든 시집살이를 하시면서 나중에 본인에게 며느리가 생긴다면 절대 못되게 굴지 않겠다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며느리였어요.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시어머니 같은 분은 절대 찾지 못할 겁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로 태어나 내리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생에 시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도록요. 이듬해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를 따라 눈을 감으셨고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온전히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곁에는 사랑스러운 2명의 아이들이 태어나 있었고 언제까지나 시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꽤나 넓은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대대로 동네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나름대로 지역 유지에 가까운 집안이었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땅을 제외하고는 동네 근처를 둘러싼 외곽 땅들이 전부 시아버님 명의였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저와 남편 둘이서만 농사를 짓고 살림을 하며 지내려니 그 넓은 땅을 다 관리하기가 힘들었고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인데 힘들다고 무작정 정리하기보다는 몸이 조금 고되더라도 본인이 관리하고 싶다 말했고 저도 그런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땅을 팔아치우지 않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농사일, 살림까지 다 하려니 정말 몸이 세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참 행복했습니다. 큰아들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졌고 학교에서 사고도 많이 쳤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물건을 깨먹고는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사내 녀석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다. 잘했다며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등을 두드려주는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물론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이리저리 쏘다니는 것이 100배 낫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다 나중에 커서 깡패라도 되겠다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큰아들과 다르게 작은아들은 학교에서도 소문난 모범생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한배에서 연년생으로 나온 아들들이 어쩜 저렇게 다르냐며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둘째는 언제나 시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집에서도 항상 책만 읽는 책벌레였어요.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그렇게나 정반대인 아들 2명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이였으니 사사건건 부딪힐 만도 한데 둘은 제법 잘 붙어 다녔어요. 사이좋게 지내준다면야 저야 고마운 일이었으나 지금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둘 다 성인이 되었을 때 넌지시 어렸을 적의 일을 물어보니 둘도 그 사실이 신기하다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너무나 다른 성향인데 어떻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는지 본인들도 모르겠다면서요.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농사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두 아들은 쑥쑥 자라 독립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상했던 대로 대학교에 진학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공부에 큰 뜻이 없다면서요. 그럼 뭐가 하고 싶냐 물으니 큰아들은 정말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하고 싶다 말한 것은 다름 아닌 요리였어요. 저는 운동이라든가 좀 더 본격적으로 몸을 쓰는 일을 생각했는데 물론 요리도 몸을 쓰는 일이긴 합니다만 큰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요리나 음식에 관심이 많기는 했습니다. 어디서 보고 왔다면서 농작물을 가지고 뚝딱뚝딱 신기한 요리를 해줄 때도 있었고 같은 음식이라도 집집별로 가게별로 맛이 다르다는 사실을 참 신기했어요. 그러나 딱 그 정도의 작은 관심일 줄 알았던 것이 그런 열정이 되어 아이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큰아들은 도시로 나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제대로 된 요리사가 되어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렸을 적부터 제가 봐온 큰아이는 본인이 하겠다 마음먹은 것은 뭐든 잘해내는 아이였기에 남편과 저는 아이를 믿고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도시로 떠나고 이듬해 작은 아들도 20살이 되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예상했던 대로 작은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했고 다름 아닌 의대를 지망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워낙에 똑똑하고 공부에도 관심이 많던 아이였고 학교 선생님께서도 둘째 아들 성적 정도면 충분히 서울에 있는 의대에 보낼 수 있다며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굳이 막을 생각도 없었고 공부 하나 시켜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기에 저희는 그렇게 두 아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집을 떠나고 나니 참 적적하더라고요. 적적하기는 했지만 떠난 사람들은 떠난 사람이고 저와 남편은 여전히 시골집에 남아 농사일을 이어갔고 하루하루 보람찬 날들을 보내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때를 다시 회상하려니 지금도 손에 땀이 다 나는 기분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었던 것 기억하고 계실까요? 저희 동네 근처에 정부에서 계획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부모님께서 집안 대대로 관리해 오시던 땅 대부분이 잘 관리된 평지의 어느 방향으로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였기에 가격이 천천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던 평범한 농사꾼이었던 저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다기보다는 너무나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만약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땅들을 다 팔아버렸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들 부자들에게 백만장자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말해줘서 안 건데 알고 보니 그게 100만 미국 달러를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미국 달러면 우리 돈으로 대략 10억 정도가 되는 돈인데 저와 남편은 그의 10배가 넘는 동방석에 한순간에 앉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식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아무튼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당시의 기분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벅찹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농사일을 바로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피땀 흘려 스스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과 보람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억소리가 나는 돈이 생겼다고 한들 어떻게 써야 할지도 감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허영심도 없고 부유한 생활에 대한 환상이 없던 사람들이었기에 일단은 아들들에게만 소식을 알리고 지금껏 지내왔던 것처럼 시골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돈을 어떻게 쓸지는 차차 남편과 의논하며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식당에서 견습 요리사로 일을 시작했던 큰아들은 무슨 자격증도 따고 직장을 여러 번 옮기면서 꽤나 유명한 고급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야 거의 평생을 시골에서 찌개며 채소며 투박한 것들만 먹고 살았으니 첫째가 한다는 요리가 무슨 요리인지 들어도 자꾸 잊게 되네요. 무슨 한식과 양식의 퓨전 요리인지 뭔지 하는 것이었고 저와 남편을 가게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말에 태어나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일하는 음식점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크고 멋있는 건물이었어요. 시골에서 논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사고만 치고 다니던 개구쟁이 녀석이 이제는 다 커서 이런 번듯한 곳에서 요리사 노릇을 하고 있다니 참 뿌듯하고도 신기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대접해준 요리는 제 입에도 아주 잘 맞았고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저희를 서울로 부른 것에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는 서울 출신의 평범한 여자였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덕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아주 살갑게 웃으며 싹싹하게 굴었고 생긴 것도 예쁘장하니 큰아들이 며느리감을 잘 골라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저희 가족에게 첫 번째 며느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작은 아들 또한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누가 연년생들 아니랄까봐 결혼도 연달아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외과 의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병원에서 만난 간호조무사였어요. 의사 아들을 뒀는데 며느리감으로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라니. 사실 조건만 따지자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저는 애초에 며느리들 조건을 따질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아들이 좋아한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허락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또한 싹싹한 성격에 부침성이 좋아 보였고 숫기 없는 작은 아들을 잘 보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들 둘 다 짝을 참 잘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잘 고르기는커녕 어디서 그런 못된 년들만 골라 데려왔는지 궁금할 지경이지만요.
아들 둘 다 여자를 잘못 고른 걸 보면 남편한테서 여자 보는 눈은 못 배운 모양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아들 둘 다 결혼까지 시켜놨으니 이제 정말 제 손을 떠난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는 아들들에게 각각 신혼집도 구해주고 필요한 데 쓰라고 몇 억씩 넉넉하게 돈까지 지어줬으니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우리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농사일은 그만두고 손주들이나 자주 볼 수 있게 서울에 집을 구해 올라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고 저희 부부는 아들들의 신혼집 근처에 적당한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집을 처분하지는 못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자라온 집이기도 했고 저 또한 시집 온 이후로 시부모님과 아들들을 키우며 수많은 추억을 만들어 온 장소이기에 쉽사리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서울로 이사를 오고 나서도 간간히 시골에 내려가 시골집을 정리하며 사람 손을 탈 수 있게 관리해주고는 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형제끼리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며느리들끼리도 금세 친해져 붙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을 자주 찾아오기도 했고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둘 다 싹싹하니 성격이 좋았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들을 보며 우리 아들들이 며느리 참 잘 데려왔다며 내가 시댁 식구 복도 있었지만 며느리 복도 있는 모양이다 말하고는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내리사랑을 베풀어 주셨듯 저 또한 며느리들에게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고 가까이 산다 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해서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에 참견하는 일을 삼가려 노력했는데 며느리들이 오히려 저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반찬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번에 해주신 반찬들 너무 맛있던데 배울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저도 알려주세요. 형님은 치사하게 선수 치시기예요? 제가 어머님 반찬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알려주신다고 해도 어머님처럼 맛있게는 못 만들겠지만 열심히 배워볼게요. 저는 그런 며느리들이 마냥 예쁘기만 했고 점점 정을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저 스스로도 그닥 요리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큰아들은 요리사니 집에서 더 맛있는 것들도 해먹을 텐데 저를 치켜 세워주는 큰며느리의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태도들이 전부 진심에 우러나오는 것이었을지는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당시에는 살갑게 굴어오는 며느리들이 벅 달가웠고 반찬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굳이 돈을 쥐고 있을 이유도 없었고 다 늙은 저와 남편보다는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아들과 며느리들이 돈 쓸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을 때라 생각했어요. 며느리들이 대놓고 제게 부탁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은근슬쩍 꺼내는 말들을 듣고 뒤에서 알아서 도움을 주고는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들에게 해주었던 것들을 생각해보자면 참 수도 없이 많네요. 작게는 명품백과 고급 옷들부터 시작해서 최신 가전제품, 집 인테리어 비용, 초호화 해외여행, 손주가 태어난 후로는 더했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아들들도 참 예뻤지만 손주들이 태어나니 자식들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예쁘더라고요. 가까이 지내며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 손주들에게 필요하다는 물건들은 다 사주게 되었습니다. 몇백만 원씩 하는 아기 침대며 아기 용품들, 아기 옷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에도 모두 고마워하며 몸둘 바를 모르던 며느리들은 시간을 지날수록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사주셨던 아이 옷 말이에요. 그 브랜드가 영 품질이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입히고 바로 가져다 버렸어요. 다음에는 이 브랜드 옷으로 사다 주시겠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남편 휴가 기념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이 데리고 가는 건데 아무 호텔이나 갈 수 없잖아요. 1박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며느리들은 제 돈이 꼭 자기 돈이라도 되는 양 굴었어요. 때로는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둬봤자 쓸 것도 없는 돈이기도 했고 제가 도움을 줌으로써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해 묵묵히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행동들이 추후에 일어난 비극을 초래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는 하더라도 며느리들의 파렴치한 요구를 적당히 끊어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야 하는데 좋은 게 좋다는 생각으로 모든 부탁들을 다 들어줬으니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제가 호구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싹수가 괜찮은 아이들이었다면 제가 조건 없이 도움을 준다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해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점점 며느리들의 요구가 도가 지나쳐간다 느끼던 무렵이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들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며 살갑게 구는 것이 마냥 반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건강이 부쩍 악화된 남편이 시골을 그리워했기에 슬슬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시골로 돌아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차였어요. 큰며느리가 갑작스레 연락을 해 제게 여자들끼리 여행을 떠나자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께 너무 받기만 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어머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요. 애들은 남편들한테 맡겨놓고 여자들끼리 설악산이나 다녀오는 거 어떠세요? 어머님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날도 좋은데 등산하면서 단풍 구경도 하고 산 내려와서는 고기로 몸보심 좀 하고 근처 호텔에서 푹 쉬다 와요. 오랜 시간 자연 가까이에서 지내다 보니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도 저는 자주 등산이나 산책을 나갔어요. 건물 틈에서만 지내면 갑갑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손주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며느리, 아들들과 함께 몇 번 등산을 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이들 때문에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가기에는 기력도 딸리고 해서 아쉬운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제 마음을 딱 눈치챘는지 등산 여행을 가자는 큰며느리의 말에 그동안의 섭섭함이 조금 씻겨 내려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셋이서 설악산으로 등산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며느리들과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 이번에는 대접해드리겠다는 말처럼 며느리들은 등산하는 내내 뭘 해달라며 부탁하는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다른 집 애들은 어렸을 적부터 비싼 영어 개인 교사를 붙여준다더라. 가방도 명품 안 메고 다니면 무시받는다더라 하면서 은근슬쩍 제게 부담을 줬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 없이 가벼운 농담이나 주고받으며 상쾌한 바람을 맞고 단풍 구경을 하니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와중에 며느리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정상에 올라가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며느리들끼리 전망대 앞에 서서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수덕대며 얘기하고 있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 그쪽으로 다가서니까 깔깔대느라 제가 가까이 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희 여기서 어머님 확 밀어버릴까요? 평일이라 주변에 사람도 하나 없는데 산속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은 골골대시는 게 얼마 안 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어머님만 안 계시면 유산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확 그래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저런 노인네 비위 맞춰주려고 등산이나 하고 있다니. 요즘 들어 자꾸 시골로 내려가려는 눈치길래 기분 좀 풀어주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 하여간 돈 뜯어먹기 쉽지가 않다니까. 그런 대화를 나누고서는 서로 재밌다는 듯이 웃어대는데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 앞에서는 살살 웃으며 알랑방귀를 끼워놓고 뒤로는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천인공노할 말들을 짓거리고 있었다니.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두년의 뺨을 시원하게 쳐올리고 천하의 못된 년들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애써 이야기를 듣지 못한 척 조심스레 뒤로 물러났고 한켠에 서서 가만히 화를 삭히고 있으니 며느리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게 다가와
예의 그 웃는 낯으로 살랑살랑 아부를 떨었어요. 그 역겨운 속내를 다 알게 된 후였으니 그런 며느리들이 달갑게 느껴질 리가 없었고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산을 내려와 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배은만덕한 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울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돌아가 산다면 앞으로도 뻔뻔하게 제게 연락을 하며 돈을 뜯어내려 할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며느리들에게 무작정 화를 낸다면 그 영약한 여우년들이 아들들과 제 사이를 편가르고 손주들을 약점 잡아 저를 휘두르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도 더 이상 그 못된 년들에게 놀아나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아들들에게 며느리들의 이런 이중성에 대해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긴 했지만 혹여나 제 손으로 키운 아들들이 이미 며느리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며느리들에게 배신당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이었겠죠. 아무런 증거 없이 아들들에게 무작정 며느리들이 이랬다며 고자질을 하기보다는 절대 발뺌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요. 며느리들이 준비한 등산 여행이 엉망으로 마무리된 이후 며느리들은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대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리면 더 이상 편하게 돈을 뜯어낼 수 없으니 똥줄이 탔던 것이겠죠. 그런 며느리들의 마음을 이용해 한 번 더 속내를 밖으로 끌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떠드는 것이 아닌 아들들과 남편이 모두 듣는 곳 앞에서 말이죠. 마침 얼마 후에 남편의 생일이 돌아왔고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을 만한 적당한 기회였습니다. 남편의 생일 축하를 위한 자리라는 면목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고 저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어요. 사실 준비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습관처럼 흉을 볼 정도라면 며느리 둘만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안 봐도 뻔했거든요. 제가 할 준비는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들에게 과일을 깎아서 내와달라 부탁했고 부엌 한켠에 제 휴대폰과 통화 중인 남편의 휴대폰을 스피커폰 모드로 몰래 놓아두는 것이 다였습니다. 둘이서 과일 준비를 하며 나누는 이야기들을 제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저는 계획했던 대로 며느리들에게 주방에 좋은 사과랑 배가 있으니 깎아 내와달라 부탁했고 며느리들은 사근사근 웃는 낯으로 알겠다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들은 거실에 둘러앉았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 제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번에 그렇게 집에 돌아가고 나서는 연락도 없더니 속을 모르겠단 말이야. 저 늙은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은근 구렁이야 구렁이. 어떻게든 돈 안 주려고 쑥 쓰는 거 보면 역겹기 짝이 없다니까. 무덤 들어갈 때 다 들고 들어갈 것도 아니면서 지 아들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나? 제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시골 내려가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 하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속 편한 소리나 하고 있고 저런 멍청한 머리로 어떻게 의사가 된 건지 의문이에요. 그때 그 산에서 진짜 밀어버릴 걸 그랬어요. 그런 기회가 다시 오려나? 아니면 교통사고라도 나서 둘이 한 번에 사라져버리면 좋을 텐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긴 했지만 역겹기 짝이 없는 대화에 남편과 아들들 모두 너무나 놀라 입이 떡 벌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대화는 충분히 들었다 생각해 통화를 끊었고 아들들과 남편에게 그날 산에서 있었던 일과 그동안 아들들 몰래 며느리들을 도와주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세상 착한 며느리인 척 살갑게 굴더니 뒤로는 저런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요. 너희가 선택한 부인들이니 헤어져라 뭐라 간섭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모든 사실을 다 안 이상 앞으로 아무것도 모른 척 지내지는 못하겠다. 그동안 도와줬던 것들을 전부 달라고는 하지 않겠다.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 반납하고 앞으로 평생 도움 같은 거 바라지 말아라. 단단히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른 채 과일들을 깎아 주방으로 돌아온 며느리들이 심상치 않은 거실 분위기에 눈치를 살폈고 단단히 화가 난 작은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작은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아주 세게 뺨을 내려쳤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들고 있던 과일 쟁반이 바닥을 나뒹굴었고 큰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나이가 들고서도 언제나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둘째 아들이 그렇게 화가 나 언성을 높이는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너같이 역겨운 년이랑 잠시나마 부부로 살 부대끼며 살았던 게 후회스럽다며 어떻게 그동안 내 앞에서는 그렇게 웃으며 부모님 얘기를 해놓고 뒤로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이야기들을 해왔을 수가 있냐. 이혼하자 소리를 질렀고 작은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다 잘못했다. 설명할 수 있으니 일단 좀 진정해달라. 예언했어요. 그나들 또한 벌벌 떨고 있는 큰 며느리를 보며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큰 며느리도 그런 아들을 급하게 뒤따라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은 난장판이 되었지만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조금이나마 아들들을 의심했던 것이 미안해질 정도로 아들들은 며느리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제게 사죄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들에게 너희가 미안해할 것이 뭐가 있냐. 잘못이 있다면 여자 보는 눈이 없던 것뿐이었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혼해라 어째라 명령할 생각 없다. 다만 나는 저 여자들 앞으로 보고 살 자신 없으니 알아서 처신 잘해라 말했고 아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런 여자들과는 단 한시도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멀쩡한 아들들을 한순간에 이혼하게 만든 것이 저로서도 그닥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바보처럼 참고 살 생각은 없었기에 선택권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여자들과 평생 얼굴 마주보고 살 바에야 이혼남 꼬리표 붙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한 게 그리 큰 흠도 아니고요. 물론 손주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기는 했지만 그런 제정신이 아닌 엄마들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야 혼자라도 멀쩡한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일일 겁니다. 알고 보니 작은 며느리는 그동안 집안일도 나몰라라에 육아도 작은 아들에게 떠맡기듯 하고 제가 준 돈으로 명품들을 사들이고 집 밖으로만 나돌았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있어도 속으로만 꾹꾹 누르는 성격이었던 작은 아들은 그래도 애엄마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이렇게 이혼할 수 없다며 본인은 절대 못 헤어진다 억지를 부렸지만 소송으로 모든 걸 다 뺏기고 병원에 소문 다 퍼진 채로 비참하게 쫓겨나기 전에 조용히 도장 찍으라는 작은 아들의 말에 결국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에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인 여자였으니 앞으로 평생 동안 다시는 그간 누렸었던 호사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예 모르고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한번 누려봤던 것들이니 더더욱 아쉬움이 클 테고 평생 동안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 겁니다. 본인 스스로 걷어차버린 복이니 누구를 탓할 것도 없는 일이죠. 큰아들 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큰며느리는 본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라왔기에 당장 손에 쥐어진 돈과 비싼 명품들에 잠시 눈이 멀었던 것 같다.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앞으로 평생 당신과 시부모님께 속죄하며 아이 잘 키우고 조용히 살겠다 빌었지만 큰아들은 몹시 단호했습니다. 엉엉 우는 큰 며느리를 보고 제 마음이 약해질 정도였는데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참 칼 같은 성격이에요. 당신의 그 역겨운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마주보고 살겠느냐며 당신이 애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더 이상 부인으로 생각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혼하자 선언했고 소송하기 싫으면 좋게 도장 찍으라는 말에 결국 큰며느리도 이혼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갔어요. 시집 올 때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었으니 갈 때도 짐이 참 간촐하더군요. 지난 세월 동안 본인이 쓰고 입고 먹고 심지어 살고 있던 곳마저도 전부 다 저와 아들들이 준 것이었으니까요. 본인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것이 단 하나도 없으면서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욕심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저와 남편은 서울 집을 정리하고 다시 시골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전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집안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서울살이라 하며 겪었던 일들이 지금은 꼭 한여름밤에 꿈같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앞으로 죽기 전까지 이렇게 소소하게 살다가 가진 것들 전부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갈 생각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밭농사도 잘 지었지만 자식 농사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자 보는 눈은 잘 못 가르치는 것이 전주의 한이지만요. 어찌되었든 시골로 내려오고 나서 남편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하루하루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들들도 이혼 후 각각의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운이 없었다 싶다가도 나름대로 잘 해결됐으니 좋은 마무리인가 싶기도 하고 이 사연을 써내려가는 지금도 뭐라 정의 내릴 수 없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뭐가 되었든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니 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겠죠. 제가 남은 것은 그저 남은 삶 동안 남편, 아들, 손주들과 좋은 것들만 보고 듣고 겪으며 행복하게 살다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읽기에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크나큰 고민거리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5살이며 현재 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오래 연애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그런지 3년간 아주 달달한 신혼을 즐겼습니다. 일단 잠깐 제 남편에 대해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 남편을 소개하자면 남편은 먼저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하고요. 성격도 다정하고 자상하여 직장에 있을 때도 밥은 먹었는지 오늘은 어떤지 상사가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확인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전화를 하고 있을 때면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질투를 많이 받곤 했어요. 우리 미경신 좋겠네. 아이 남편이 이렇게 다정해서 말이야. 나도 미경씨 남편 같은 사람 만났으면 10년은 덜 늙어 보일 텐데. 이 외에도 남편은 회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제 표정만 봐도 제가 힘들었는지 아닌지 기가 막히게 알아채 간단히 술안주를 만들어 놓거나 안마를 해주는 등 제 기분을 저절로 좋게 해주었습니다. 또 제가 예쁘다는 말은 어찌나 많이 하는지 하루에도 볼에 몇 번씩이나 입을 맞춰주곤 하는데 어쩔 땐 참 부끄러울 정도였죠. 가끔 동네 어르신들은 그런 저희를 보면 참 금술이 좋다 칭찬하시고 예쁘다 말해주셨고 저도 참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기특한 남편 덕분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심정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만나 행복하단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요. 그래도 저희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난임이었어요. 지쳐가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있잖아. 우리한테 아이가 정말 필요할까? 당신 생각 먼저 들어보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솔직히 나는 우리끼리만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 사실 당신 시험관 하면서 너무 지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당신 보는 것도 너무 안쓰러워. 당신 너무 무리이면 하지 말자. 우리끼리 행복하면 됐지. 안 그래? 부부에게 아이가 필요하단 말이 있죠. 특히 시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뭐?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절대 안 된다. 무슨 애를 포기해. 지금이야 니네가 젊은이 사는 거지만 애 없이 살긴 힘들어. 엄마, 이 사람도 몇 년간 시험관 시술하면서 많이 힘들어해요. 더 이상 하는 건 정신적으로 무리가 되는 길 같아요. 만약 자연 임신이 된다면 하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낳겠지만 이대로 계속하는 건 이 사람에게도 저한테도 스트레스만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니까?
안 된다. 애를 안 가지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니? 내 아들 대를 이을 사람 하나는 낳아야 할 텐데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원통할 소리다. 난 절대 허락 못하니 그런 줄 알아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저희는 저희끼리만 살아도 행복할 것 같다고 아이를 낳지 말자 얘기까지 한 상태였지만 시어머니의 반대 의사는 꽤나 강경하셨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몸에 좋은 보약이며 여러 가지들을 사다가 제 입에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요. 이게 임신에 좋다는 약이더라. 이거 먹고 내 친구 딸도 3년 고생했다가 예쁜 아들 밭에서 내가 기다리다가 비싼 돈 주고 구해온 약이니 얼른 먹어라. 어머니. 얼른 뭐하고 있어 먹으라니까. 이거는 정제 거니까 걔도 꼬박꼬박 먹이고. 시어머니는 남편 것까지 약을 다려와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시곤 했어요. 약 먹었니? 그래. 내가 다음 달 약 지어올 테니 잘 먹고 있어라. 심지어 저희가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거짓말을 치는 것일까봐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서 빈 약봉지들을 검사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안 무서웠다면 거짓말이었죠. 이토록 무서운 집착은 처음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이 정도가 되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 역시 그러했습니다. 대체 왜 이리 손주를 고집하시는 건지 조금만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시어머니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여보, 당신이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중간에 좀 막아주면 안 될까? 나 사실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알겠어. 근데 나도 어머니 입장이 저러니 차라리 우리가 노력해서 얼른 애를 가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 뭐? 나보고 또 시험관을 하라는 거야? 여보, 나 조금 쉬고 싶어. 그리고 우린 애초에 아이 욕심 없어서 안 낳기로 합의 봤잖아. 그건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참 미적지근했어요. 그렇게 제 편 들어주었던 남편도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저러니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이때 남편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했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회사에 나가서도 안색이 안 좋으니 주변 직원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속이 상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임신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듣곤 길길이 날뛰셨어요. 아니, 왜 니들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지? 왜 거기서 애를 낳아라 마라 난리를 부리는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올라가서 한마디 좀 드려야겠네. 엄마 또한 분에 참지 못하고 시골에서 올라오시겠단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허나 일이 더 커질 것 같아 그거는 제 선에서 잘났고 엄마를 겨우 진정시킨 후 조용히 침대에 걸터앉아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다가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소파로 가더라고요. 아마 이때가 처음 각방을 쓰게 된 때였을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자는 게 불편하고 숨소리만 들어도 징글징글하고 섭섭함이 차오르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고운 말이 못 나갔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기어이 제가 못 참을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너 일로 와봐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 이거 말이다. 좀 봐봐라 네 눈으로. 내가 준 약 한 방울까지 짜내서 먹으라 하지 않았니? 왜 약이 반이나 남아돌아 싱크대 개수대에 처박혀 있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이게 얼마 주고 한 약인지 알아? 어디 감히 시애미 정성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어? 너 아주 가정교육을 단단히 잘못 받았구나. 내 아들이 시골 농부딸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했을 때 가슴에 열불이 났지만 참았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니까 조건이 형편없어도 봐준 거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시애미를 무시하고 업신여겨? 이럴 거면 이혼해라. 애 못 가지는 여자는 나도 필요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거실을 울려대었고 그때쯤에 저도 그간 억눌러왔던 화가 폭발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성의 끈은 이미 끊어졌고 돌이킬 수 없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왜 제 의견은 번번이 무시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 먹기 싫다고요. 저 간이 안 좋아서 이런 한약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굳이 약 가져와서 제 입에 밀어 넣으시면 제가 그걸 고맙게 받아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정교육이요? 시골 농부딸이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교육 잘 받고 자랐고요. 그래서 지금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제 나름대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야말로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그만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머니 말씀 너무 불쾌하네요. 또박또박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더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어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그래 정재야, 나다. 니들 이혼해라. 나 얘 성질 못 맞추고 살겠어. 어디 이런 애가 다 있어? 어머니, 우선 진정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냥 얘가 내가 준 약을 안 먹었길래 그게 싫어서 뭐라 몇 마디 한 건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아이고 서러워. 정재 아빠,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러고 산다고.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광경이었습니다. 저희 친정까지 욕하시며 온갖 막말 쏟아내시던 분이 남편에게 전화해선 거의 오열할 기세로 일방적으로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시어머니가 울자 당황했는지 서둘러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철푸덕 엎어져 울고 있었고 전 기가 찬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말이 좀 심했던 것 같네. 당신이 사과해. 엄마는 그냥 자기가 걱정되니까 임신이 안 될까봐 그러셨던 건데. 남편의 그 말에 기가 차 이젠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전 그대로 남편의 말을 듣고 있다 조용히 짐을 싸 집 밖으로 나왔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흐르던 말던 냅두고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고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남편은 저를 연애할 때부터 무척 사랑해주곤 했습니다. 특히나 저를 이렇게 어여뻐해주는 데는 그 사랑 안엔 조금의 연민도 있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온갖 일을 하느라 손이 부르트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남들이 대학 간다고 공부할 때 저는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 부엌에서 감자를 깎았고 쓰레기를 치웠고 대학에 합격하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형편이 좋지 않아 아는 이모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을 얻어먹었죠. 이모는 제가 살던 집에 비하면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도 제게 주는 모든 것을 아까워했어요. 이모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먹을 것도 자는 것도 제공해 주는데 어쩜 넌 나한테 뭐 하나 주는 게 없니? 아니 눈치라는 게 있으면 가서 밥도 좀 짓고 빨래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숙하는 주제에 아무것도 안 하려 들면 되겠니?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지만 나가서 살자니 돈이 없어. 저는 이모에게 내쫓기지 않기 위해 예쁨을 받기 위해 밥도 눈치껏 먹었고 시키지 않는 집안일도 다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사실상 가족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집의 종이나 다름없었죠. 이모는 그걸 알면서도 저를 계속 부려먹었고요. 그러다 이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드디어 회사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제게 다가와 주었고 제가 싫어하는 저의 모습까지도 좋아해 주었어요.
또 저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세심히 들어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제가 살아온 삶을 안아주려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낯선 타향살이 속에 지쳐가던 제 마음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그런 남편에게 믿음이 갔고 이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를 하면선 점점 이 사람이 정말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고 책임감도 강해 결혼을 약속해도 좋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린 함께 같이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시댁 일에선 이렇게 돌변하니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미경아, 넌 불안하지 않아? 니네 시어머니 걱정. 상견례 때 좀 행동도 이상하고 너네 엄마한테도 무례하셨다면서. 신경 안 쓰여? 만약에 너 시댁살이 시키면 어떡해?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유별나신 건 맞아. 남편을 거의 애 다루듯이 할 때가 있거든. 아직까지 엉덩이 토닥이고 잘 자라는 전화하시고. 그래서 솔직히 신경 안 쓰인다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난 남편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 남편이 끝까지 내 편 되어줄 거니까. 알아서 중재도 잘해줄 거라 믿어. 친구가 걱정스레 묻는 물음에도 저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의 행동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때 처음으로 전 이혼이라는 것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정엄마는 화가 잔뜩 나셔선 저를 껴안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다가 저희 시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네, 사돈어른.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제 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애 못 낳는 여잔 필요 없다고요? 걔가 고세 이걸 못 참고 가서 일렀나 보네요. 전 제가 당연히 해야 할 말, 시애미로서 하고 싶은 말 한 것뿐입니다. 그럼 애 못 낳는 여자 며느리로 데리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돈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기가 막혀. 네, 그래요. 그럼 결정은 난 것 같네요. 우리 딸 그쪽 된 며느리로 그리 마음에 안 드시면 이 두 사람 이혼하면 되겠네요. 그럼 됐죠? 끊습니다. 네? 잠시만요! 성정이 순하셨던 저희 엄마가 그리 화내는 모습은 저도 처음 보았어요. 엄마는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며 저보다 더 속상해하시고 눈물도 더 많이 흘리셨습니다. 자식으로서 참 못할 짓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어야 하는데.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그냥 이혼하고 새삼 살자. 엄마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어. 우리 귀한 딸 그렇게 대접하는 집안은 받아주고 싶지가 않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하지만 역시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 예상했던 일이 시작되더군요. 일단 저희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뵐 면목이 없다고 그리고 저에게도 미안하다고요. 어머니도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 돌아오면 다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남편의 말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야. 서류 작성해서 보내줘. 아이 없으니까 정리는 쉬울 거야. 여보, 제발, 미경아. 전 남편을 보내고 그리 굳게 마음을 먹으며 이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과의 이혼을 못하게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선물처럼 생긴 일이었죠. 남편이 가고 난 후 한 달 동안 생리를 하지 않고 미열도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사서 시험해봤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이혼을 하기론 마음의 준비를 다 끝냈는데
갑작스레 아이가 생기자 마음이 너무도 복잡했어요. 결국 엄마와도 씨름하듯 고민하고 며칠 내내 끙끙 앓듯 고민한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이 사실을 일단 애아빠인 남편에게도 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와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제발 날 한 번만 봐줄 순 없겠어? 여보, 내가 잘할게. 내가 중재 제대로 못한 거, 당신 감정 신경 써주지 못한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 남편의 애걸은 거의 한 달을 반복했고, 결국 전 남편과 함께 우리 천사를 한번 잘 키워보기로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품는 내내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헌신적이란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 어떤 말도 조심하려 했고 제 기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많이도 애썼습니다. 아마 제가 아이를 들고 도망갈까 걱정이 된 거였겠죠. 저희 부부 사이에 이혼이란 불화의 씨앗을 던져주고 간 시어머니는 그저 가끔 안부 문자로만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자라는 문자라던가 태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내셨죠. 하지만 지난 앙금이 남아있던 터라 그런 문자들은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답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명절날 가끔 시어머니를 뵈러 가야 할 때가 있었지만 저도 시어머니도 별로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죠. 남편은 불편한 듯 했지만 전 그런 분위기가 솔직히 편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남편은 그 후에도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 때도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여보, 내가 많이 부족했지? 다신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당신이 다시 돌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한텐 이 가정이 축복이야.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다시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간 시어머니 때문에 대면대면 했던 것도 풀리고 아무래도 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하다 보니 다시 가족이란 울타리로 엮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를 배려해 주었던 남편 덕분에 저는 산후 우울증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낳고 2년 뒤였어요. 제가 어느 정도 육아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면서 다시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상의도 없이 오시더니 그때부터 지나가는 길이었다며 저희 집에 들르시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처음에야 제 눈치를 보고 혹시나 이혼하겠다 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애까지 가졌으니 이혼 못하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저희가 일을 나가고 없을 때 오신다는 거였어요. 빈집에 어머니가 왔다 가신다 생각하니 저는 며느리 입장으로서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심지어 어머니는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제 속옷까지 다 정리하고 가셨어요. 제 속옷들이 일렬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일하고 오면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여 당연히 눕고 싶고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은데 갑자기 찾아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시니 눈치가 보일 수밖에요.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도 계속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나하나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남편도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정리하고 있으니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오고 싶으시면 전화나 문자라도 주셨으면 해요. 얘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니네 집 청소해주고 반찬 좀 넣어주고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나도 시간 없지만 짬내서 오는 거야, 니들 생각해서.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도 어머니를 맞으려면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미리 연락 주시고 오면 좋잖아요. 너는 어쩜 시애미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이리 해주면 다른 며느리들은 아주 고마워서 넙죽절이라도 했을 거야.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시어머니의 말투에 그만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일단은 대화를 끝냈죠. 하지만 마음은 영 찝찝해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말해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잘 말했는지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주기로 했고 저희가 없을 때 집에 오시는 일도 없어지셨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또 말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서너 번을 아침에 오셔서 밤에 가시니 피곤하더라고요.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 밥도 챙겨드려야 하고 어머니가 청소하고 계시면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레질을 해야 하니 몸이 2개, 3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육아를 하면 저절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어머니 앞에선 그런 기분을 내색할 수도 없으니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했어요. 심지어 어머니께선 저와 붙어 있는 동안 집에 대해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얘야, 먼지가 너무 많지 않니? 이런 건 네가 청소를 해야지. 너 어제 남편 밥은 챙겨 먹고 보낸 거니? 찬밥 대충 주지 마라. 걔가 어렸을 때부터 뜨뜻한 밥만 먹고 자라서 찬밥은 체해. 아이고, 이거 소금탕이니? 아이, 너무 짜다 짜.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정말 잔소리도 그런 잔소리가 없더라고요. 애는 울어대지 어머니는 입을 다무시지 않으시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이혼하고 싶었던 그때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또 그때로 되돌아간 건가 싶고 도돌이표 같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어머니의 방패막이 되어준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하루하루 육아에 시달려가면서 자기 어머니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곤 저를 대신해 어머니께 집에 오지 말아달라 했거든요. 어머닌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남편이 자기도 아닌 며느리 편을 들자 배신감을 느꼈는지 한동안 씩씩거리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놀라 남편을 보았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만 생각하자며 다독였어요. 다행히 어머님께선 그 뒤부턴 정말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어이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같이 대장내시경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굳이 가야 하나 싶었지만 저도 생각해보니 내시경을 받은 지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신경 쓰였고요. 그래서 이참에 남편을 봐서라도 그냥 어머님 옷도 사드리고 기분도 풀어드리자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날 잠시 아이를 친한 옆집 언니에게 맡기기로 하고 내시경을 받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내시경을 받는 날 저는 어머니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선 저를 보고 아직 화가 나신 건지 별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옷을 사드리겠다 하니 그건 알겠다 하며 백화점으로 가자 말씀하셨죠. 저도 뭐 기분 좋게 알았다고 하며 어머님과 함께 검사실에 들어갔죠. 수면 내시경을 받았기에 곧바로 잠에 들었고 눈을 떠보니 회복실이었습니다. 정신을 조금 차리고 보니 먼저 검사를 시작했던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께 검사 결과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같이 결과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의 대장엔 용종이 없었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난 후 빠르게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달려가 붙잡으니 갑자기 혼자 가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갈 테니 너는 따로 와라. 네? 오늘 백화점에서 어머님 동창회 나가실 때 입으로 사기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필요 없어졌다. 간다.
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그 말만 남기시더니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으셨고 쌩안이 가버리셨어요. 저는 순간 벙이 쪘죠. 왜 저러시는 거지? 마음이 찝찝하지만 일단 아들을 옆집 아줌마에게 맡겨놨으니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했죠. 그리고 어머니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니네 아파트 앞 커피숍으로 나와라. 네? 지금요? 기다리고 있다. 시어머니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고선 툭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정말 사람이 큰일을 앞두면 감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순간 몸이 차갑게 식으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 집으로 오시지 않고 나오라 하시는 거지? 전 이상했지만 별 수 없이 어머니가 말한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닌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카페 구석에 앉아 제가 오길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부르며 다가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저를 차가운 눈으로 보시더니 대뜸 지금 생각해도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혼해라. 네? 바로 이혼해라라는 네 글자였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 당황하여 얼굴까지 벌개졌어요. 갑자기 의자에 앉자마자 이혼이라니.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금 어머니의 말을 되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닌 또박또박 제게 한 번 더 이혼이라는 단어를 다시 발음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내뱉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정우가 누구니? 네? 저는 눈만 뻐끔뻐끔 뜬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정우를 어떻게? 제 말에 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려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하셨죠. 네가 애타게 찾더구나. 정우는 사실 제가 5년간 만났던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될 줄 알았던 애인이었어요. 서로를 미치도록 사랑했고 젊은 시절 그저 하얀 순수와 뜨거운 열정으로 만났던 남자였지만 유학을 가면서 헤어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정우란 말이 나오니 정말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머니는 날선 목소리로 마저 말을 이으셨어요. 네가 사귀었던 남자 맞지? 네가 회복실에서 그의 이름을 그리 부르더구나. 그러면서 말하더구나.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제야 어머님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됐어요. 어머님이 왜 내시경이 끝나고 혼자 집에 가신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내게 차가웠던 건지, 내시경을 할 때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정우의 이름을 불렀고 그런 말들을 한 걸 어머니께서 옆에서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의 녹이 어린 음성이 다시금 저를 콕콕 찔렀습니다. 난 내 아들에게 상처 줄 수도 없다. 엄이라는 게 그래. 그러니 네가 먼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네가 내 손주의 엄마여도 정리할 건 해야지. 그렇지 않겠니? 어머니. 전 어머니를 부르다 잠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생각을 해야 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건 정우가 아니라 지금의 남편임이 분명하고 이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남자였다고 잡아뗄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기엔 제가 한 말의 무게도 컸다고 여겼어요. 먼저 전 정우와 제가 어떤 관계였고 지금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떨지 않으려 애쓰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전 남자친구예요. 20살 때 만났고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치만 정우와 헤어진 지는 이미 10년이 되었어요. 그 후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마 내시경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건 저도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지만 어머니, 그 사람과 헤어진 건 이미 10년도 더 된 일이고 그 사람은 제 추억이지 현재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 말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는 어머님께 솔직히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듣고도 쉬이 표정을 풀지 않으셨어요. 저를 향한 날선 표정도 유지하셨고 저절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그 남자랑 어디까지 갔니? 네? 갑자기 닥쳐온 질문에 저는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할 거 다 한 사이냐고 물었다. 그건 왜 대답을 못하니? 이럴 줄 알았다. 난 네가 이럴 줄 알았어. 너 그간 내 아들 뒤로 걔 만나고 있었지? 겁도 없는 건. 내 아들 홀려 결혼하고 지금껏 우리 정제 조정에 나랑 등지게 만들고 내가 그런 짓을 일삼을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바람까지 펴? 네가 애라도 데리고 이혼할까 봐 그동안은 내가 네 비위 아주 잘 맞춰줬지. 네가 오지 말라 하면 안 오고 내내 거리면서 말이야. 그간 내가 아주 바보로 보였겠지? 난 그 수모 다 참았다. 오로지 내 아들 때문에. 근데 더 이상 너 같은 애랑 살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걸레 같은 거사. 어머니의 막말은 또다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두고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니? 부모가 되어서 엄마가 되었어. 정말 더럽고 추저분하구나. 난 너 같은 며느리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100% 네 과실이니 아이는 내가 맡아 키울 거다. 어머니, 오해이시라니까요. 전 바람피지 않았어요. 네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내가 그 꼴을 다 봤으면서 어떻게 널 믿고 우리 아들과 살게 내버려둘 수 있겠니? 난 안 된다. 너도 이제 내 심정 알겠지? 난 간다. 정리해라. 그 뒤로 시어머님 밖으로 나갔고 전 다급히 어머니를 부르며 커피숍 밖으로까지 뛰쳐나가 어머니 손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닌 제 팔을 밀치듯 떨쳐내곤 뚜벅뚜벅 혼자 걸어가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시나무처럼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도저히 어떻게 이 기분을 가라앉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게 내 잘못인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치 불륜녀 취급을 하며 헤어지라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가 미친 게 아닌가?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희 남편에게도 큰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질투가 좀 심하다는 거였어요. 의처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옛날에 남직원과 어쩌다 회식이 길어져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그조차 싫어하여 자기가 꼭 데리러 와야 했어요. 또 제가 그냥 남자인 친구들과 단둘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저희 회사가 회식이 많고 술자리도 강요를 많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라 난리를 피워댔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과거 속 남자들에게도 질투를 하곤 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잠시 몇 달간 만난 남자친구가 어쩌다 밤에 술을 먹고 제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는데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우연히 옆에 있다 그걸 보곤 왜 연락이 오냐고 둘이 무슨 사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죠. 그때 저는 별 사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전 남편의 화내는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워 밖으로 도망 나오듯 나가버렸고 절 믿어주지 않은 남편에게 화가 나 처음으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정도로 질투가 심한 남편인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더군요. 저는 울면서 곧바로 저희 친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늘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되었던 언니였기에 이번에도 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제 말을 다 듣더니 노발대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엄마 진짜 이상하다. 사람이 왜 그러냐. 내시경하다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지. 네가 무슨 불륜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면서 안 나오면 자기가 쫓아간다는 말까지 했어요. 언니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절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사랑이 많았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더 화가 나 저보고 당장 이혼하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흥분한 언니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스란히 이걸 엄마에게 전해 결국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네가 정우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사실 너가 정우랑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걔 얘기를 한 적도 없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나 전 남자친구들 생각한 적도 없고 꿈조차 꿔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정우 얘기를 해? 혹시 너네 시어머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 헤어지게 하려고? 최근에 집도 오지 말라 해서 삐져 있었다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어요. 사실 가능성 있는 얘기였어요. 갑자기 내시경을 하자고 한 것부터 이상하긴 했죠. 혹시나 이게 모두 시어머니의 계획일 거라 생각하니까 다시 소름이 돋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이 정우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예전에 유학 갔다 와서 제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술만 먹으면 저희 집 앞을 찾아와 제게 지금 정말 행복하냐 헤어지라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제가 매몰차게 끊어내도 경찰을 부른다 해도 소용이 없었죠. 술에만 취하면 저희 집 앞을 찾아왔고 다시 자기와 잘해보자 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홧김에 제게 뭐라 하다 시어머니가 그걸 전화기 너머로 들어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 끝났니? 남편과 이혼 서류를 작성했냐 묻는 거였습니다. 제가 안 했다고 하자 어머니께선 하루만 더 주겠다며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이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 있죠.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상의 악몽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아들을 껴안고 있어야 했고 아들의 온기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휴대폰 소리만 들어도 남편의 표정이 조금만 안 좋은 것 같아도 몸이 떨리고 심장이 저절로 쿵쿵거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 너무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어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고 제 의견도 말하기로요. 솔직히 남편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예측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에서 그 사람 이름 불렀다고 해서 제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낮은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던 중 아주 기막힌 일이 오늘 생겼는데요. 글쎄,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던 중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녹음 파일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보니 세상에 대장 내시경 받고 난 후 회복실에 있었던 시간이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회복실에서 무의식 중에 음악을 듣겠다고 핸드폰을 뒤적거리다가 모르고 녹음 버튼을 눌렀던 모양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그 녹음 파일에 정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당장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녹음 파일을 다 들려주었어요. 사실 다 듣기도 전 그 녹음 파일을 찾았단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너 이걸 어떻게... 제가 회복실에서 핸드폰을 깔고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나 봐요. 참 신기한 우연이죠. 이게 아니었으면
어머니 거짓말에 깜빡 속았을 테니까요. 얘야, 잠시만. 우리 애한테 말하지 말아라, 응? 제가 왜요? 저도 당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오늘 남편에게 다 말하고 깊은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 후 남편 반응은 예상 가실 겁니다. 남편은 실망을 넘어 자기 엄마에게 충격을 받았고 당분간 시어머니와 왕래와 교류는 없을 듯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짓을 저지르셔서 자기 굴을 파신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이겠죠. 참,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지는 오늘입니다.